네, 원주커피와 함께 향기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그러면 뉴스 3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댓글 중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네요. 어떤 거였죠? 정프로님이니까 소화 가능한 머리 얼굴을 너무 막 쓰시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저는. 너무 얼굴 부자. 아니 뭐 어떡합니까? 만수르가 뭐 술 좀 세게 먹는다 큰 차이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수르가 뭐 돈 좀 쓴다고 해서 티도 안 나는 것처럼. 이게 뭐예요? 참 힘듭니다. 이 머리가 이 내일에서인지 잘 안 감는 건데 감고 나면 이렇게 머리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한 오후 내일 정도 되면 또 차분하게 또 정돈이 되거든요. 네, 한 번씩 이렇게 머리 감을 때 샴푸로. 그때는 샴푸로죠. 네. 알겠습니다. 샴푸로 감는다고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예, 이게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 다우존스가 0.58% 하락했고, 나스닥은 0.27%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0.17% 하락한 수준으로 마쳤는데요. 이제 일종의 뭐 보합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국채금리가 요즘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금리가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야, 이거 5% 넘냐, 안 넘냐, 그러면서 4.996이네, 뭐네, 뭐 그런 얘기 좀 했었잖아요. 근데 10년물이 개장 전에 5%를 돌파를 했다가, 그 돌파하면 2007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5%가 좀 일종의 심리적 저항선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이거 넘으면 좀 불안하다. 그랬는데 5% 넘었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제 8bp 떨어져서 4.83%, 2년물은 이제 5.06%, 그리고 30년물이 딱 이제 5%에 살짝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기술 기업들 뭐 알파벳이라든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할 거라 요 기업들의 어떤 실적 발표를 가지고 좀 뭔가 다시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어제 박병장 이사님이 이제 애플 실적 나오는 거 보면서 거기가 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팩트셋에 따르면은 20일 기준으로 S&P 500 지수 기업들 중에 17%가량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개 중에 17개가 한 거죠. 그러면은 73% 정도가 그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보다는 잘 나왔다라는 평가가 좀 있습니다. 100개 중에 17개가 했는데 17개 한 애들 중에 보니까 한 73% 정도는 서프라이즈더라. 네. 그럼 나머지 이제 100개 중에 한 70개 더 할 텐데 100개 중에 한 80개 정도 더 할 텐데 걔네들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그 EPS 추정치가 좀 낮아지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안 하게 되면은 이익 추정치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실적 발표 났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 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기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면 우리는 항상 기대하는 거죠. 바닥인가? 이건가? 근데 이제 발 훅 들어가고 사야 되나? 근데 이번에 좀 그 국채 금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누르고 있다라는 거는 좀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건데 여기서 그 국채 금리 관련해서 김프로님 계셨으면 이거 좀 잘 해설해 주셨을 것 같은데 빌에크먼이 한마디 또 했습니다. 에쿠먼?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거죠? 그러니까 에쿠먼이 그때 야 지금 국채 금리가 훨씬 더 오를 것 같아. 나는 국채 숏 장기물 숏 얘기를 예전에 했었어요. 그리고서 그 이후에 이제 국채금리가 30년물 쫙쫙 올라가면서 공매도를 친 그 에크먼 입장에서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겠죠. 근데 에크먼이 어제 그 트위터에다가 X죠 지금 채권 공매도 포지션을 모두 청산했다. 현재 장기금리 수준에서 공매도를 유지하기에 너무 위험이 크다. 경제 데이터가 시사하는 것보다 경제가 데이터가 시사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둔화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청산했구먼? 네, 다 했죠? 했구먼? 청산했구먼. 그러니까 8월에 국채금리 상승할 거로 예상한다면서 30년물 만기 국채를 공매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간다고? 내리면 내렸지 더 올라가긴 하겠어?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좀 금리가 올라갔고 뭐 채권값은 떨어졌고 뭐 그런 상황인데 결국 그 에크먼 회장 발언을 하면서 연 5%를 돌파했던 10년물 금리가 4.8%대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 채권 얘기하면 항상 이 사람 얘기가 나왔는데 그
빌 그로스라고. 그로스. 예. 친한 사이시죠. 아유, 그로스 씨 지금 미국에서 지금 한참 뭐 채권 좀 하고 있죠 지금. 그분 예전에 핌코 할 때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조금 한때 채권왕. 그래요? 예, 요즘에는 조금 딴 일 하고 계신데. 그렇습니까? 예, 그로스는 지방은행의 대학살과 오토론 연체율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른 것은 미국 경제가 유의미하게 둔화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4분기 침체를 예상한다. 더 높은 금리를 더 오래는 어제의 주문이다. 더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예, 그러니까 이제 금리 내릴 때 됐다는 얘기를 한 거죠. 내릴 땐 됐죠. 예,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그동안 이제 금리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이분들의 뭐 말 한마디로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이전에 좀 시장을 잘 맞췄던 분들이다 보니까 조금 기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국내 증시에서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반대 매매 관련한 게 좀 걱정이 돼요. 반대 매매. 근데 반대 매매는 다른 거보다 네. 반대 매매가 나오고 나면 손실이 확정돼 버리니까 그 개인 투자자들이 받는 충격이 굉장히 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떨어지는 거야 조금 기다릴 수 있지만 반대 매매는 회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 어제 반대 매매가 얼마가 나왔는지가 좀 궁금한데 아직까지 통계가 잡히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 20일 기준으로는 반대 매매가 20일 날 5,500억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그게 단군일의 최대 규모입니다. 그놈의 당군이래. 뭐만 하면 당군이래. 건국이래. 예. 너무 최대가 많으니까. 근데 사실 뭐 통계를 짓게 한 게 2006년이라. 네, 당군 때는 또 그런 주식시장도 없었죠. 그렇죠. 그래도 꼭 당군이래. 예. 네. 근데 이게 보통 일평균에서 한 반대 매매 500억 정도 나오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19일, 20일에 5천억씩 나왔어요. 5천억씩 나왔습니다. 예, 그 3일 만에 1조 원, 1조 3천억 정도가 나왔는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대부분 영풍재지 관련한 미수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제도 많이 나왔으면 아직도 반대 매매할 게 그렇게 많이 남았나 싶은 건데 조금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뉴스 좀 들어가 볼까요? 예, 뉴스는 이제 이스라엘 뉴스 업데이트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탱크 보병 부대로 제한적 지상 작전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상전 처음으로 한 겁니다. 지상전을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네요. 예. 네, 들어갔어요? 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이 테러리스트 부대를 사살하기 위해 밤사이 탱크와 보병 부대를 동원한 기습 작전을 펼쳤다. 그러니까 지상전 처음으로 이제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전면적으로 들어간 것까지는 아니고 이게 이제 좀 기습 작전으로 타겟팅을 분명하게 한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을 했던 지역이 어디냐라고 했더니 하마스 대원들이 이스라엘군의 침공을 대비하기 위해 집결한 곳에 초점을 맞추고 공습을 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그 민간인 공격한다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부담되죠. 굉장히 부담이 되죠. 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여기는 하마스 대원들이 모여 있는 곳이야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요. 그럼 왜 들어갔냐라고 했을 때는 실종자와 인질과 관련한 정보를 얻기 위한 수색 작전을 펼쳤다.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또 이제 강점을 찍고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번 작전이 테러리스트들이 집결하고 다음 전쟁 단계를 대비하기 위해 조직화하고 있는 곳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도 다음에 또 지상전에 들어가더라도 이거는 민간인을 향한 전면전이라기보다는 그 하마스를 타겟한 그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제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있다라는 거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라파 검문소 통해서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하가리 소장이 이거 그 하마스가 가져가면 바로 중단할 거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전쟁의 다음 단계에서 우리 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공습을 강화할 거다라는 얘기들도 했습니다. 뭐 지상전하고 공습을 같이 가져가는데요. 사실 여기 가자지구 쪽은 서로들 고민이 있어요. 가자지구도. 네. 아니 그 이스라엘이 들어가는데. 네. 근데 여기서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북쪽입니다. 가자지구의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 북쪽. 예, 예. 아 저기 그 레바논. 레바논에 있는 어디입니까? 헤즈볼라. 헤즈볼라. 예, 예. 네. 여기는 뭐라 그랬냐면은 너네 들어오면 레바논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 이 석기 시대 얘기는 예전에 그 9.11 때. 예. 예. 막으면 석기 시대로 돌려보내겠다라는 얘기인데 이번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헤즈볼라가 들어오는 부분들은 사실 이렇게 두말할 나위 없이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네. 좀 내고 있고요. 근데 참 나라별로도 고민들이 많아 보이는 게 지금 유럽 연합에서 그러니까 유엔 쪽에서 인도주의적 휴전을 얘기를 했고 인도주의적 휴전. 예, 그러니까 인도주의적 지금 휴전을 해라라는 거고 EU가 모여서 이거를 받아들일 거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스페인, 네덜란드는 인도주의적 휴전을 지지하고 있는데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는 이스라엘의 자위권에 방점을 또 두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게 표현이 이 사건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신 분들 아니면 좀 예민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아까 인도주의적 휴전에서 지금 EU에서 뭐가 지금 제일 큰 쟁점이냐면 일시중지냐 휴전이냐 일시중지가 휴전이냐 일시중지냐 휴전이냐 일시중지가 휴전이냐. 예, 예. 약간 말장난 같은데. 예, 말장난 같은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가자 지구에 지상전을 들어갈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휴전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아예 반격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일시중지를 좀 하자라는 거는 지금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가지고 말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EU 내에서. 뭐 EU 외교장관이 좀 일시중지 예. 얘기했더니 그럼 사람들이 가서 지금 일시중지가 휴전 얘기하는 거냐 그랬더니 휴전보다는 좀 덜 야심찬 목표입니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가 지금 국제적으로는 요 포인트가 지금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상황이 돼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이스라엘 관련 소식 하나 업데이트를 해드렸고요. 예. 두 번째 소식은 뭡니까? 두 번째 소식은 이것도 참 복잡한 소식인데 일단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요 뉴스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네. 이게 우리나라 양국 건설 협력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그 꽤 규모 있는 프로젝트들의 사이닝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 현대 엔지니어링 쪽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자프라2 가스플랜트 패키지 2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24억 달러 규모예요. 3조. 네, 3조 원 정도 네. 되는 규모. 근데 이거는 이제 가스 플랜트 인프라니까 이게 아까 건설협력 그 행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설협력 50주년 행사. 그러면서 건설협력 관련한 거를 하나 수주를 한 거고, MOU죠, MOU. 근데 그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네이버가 맺은 계약인데,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입니다. 디지털 트윈? 예. 그러니까 그 사우디의 리야드, 메카, 메디나, 담맘, 제다 도시를 현실 공간을 똑같이 가상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을 해서 도시 계획과 뭐 관리, 홍수 예측 같은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거의 한 1억 달러 정도 규모 되는 프로젝트거든요. 거기 뭐 홍수 있나?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홍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치수 관리는 좀 하긴 해야 되니까. 네네네. 근데 참 재밌죠. 이게 건설협력 50주년 프로젝트인데 큰 규모의 가스 인프라 플랜트 하나 하고 네. 그 도시 건설의 디지털 버전을 또 하나 맺었다는 게 좀 뭔가 상징성을 부여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가 1973년 3만 기업이 우리 기업 최초로 그 고속도로 사업을 2천만 달러를 수주를 했었대요. 50년 된 얘기죠? 예, 그게 딱 50주년 네, 된 겁니다. 그리고서 지금까지 그 MOU 체결된 것들에 대한 그 리뷰를 해보면은 지난해 빈살만 항세자가 방한하면서 26건의 양해각서가 있었고 290억 달러의 사업협력 사업이 추진 중이었는데 그중 60% 정도는 이제 점점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순방을 계기로 51건의 MOU가 체결이 되면서 한 21조 원 정도 규모의 이제 수주 관련한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많은 지금 채팅창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이거 그냥 MOU 양해각서 아니냐? 이건 뭐 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잔치로만 하다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도 좀 있긴 있습니다. 아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MOU를 하고서 실제로 뭐 진지하게 나대는? 하는데 실제 프로젝트 원래 일은 실제로 해보면 정말 디테일에서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거기서 MOU 체결하고 끝난 건 아니고 60%가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것들도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그런 류의 비판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런 것까지 같이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네이버를 2번인가 왔었어요. 사우디에서 네이버를 예, 예. 인공지능? 인공지능하고 로봇하고 로봇하고. 예, 거기 와서 그 뭐 그런 오고 가는 그런 게 있었고 이번에 사우디 가서 맺은 게 아까 이제 디지털 트윈 플랫폼 1억 달러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MOU라고 해서 그냥 사이닝만 하고 마는 건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뭐 원래 사업이라는 게 하다가 안 되면은 너 진짜 하려고 그런 거 맞아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그 현대 엔지니어링의 그 24억 달러짜리 프로젝트와 네이버의 1억 달러 프로젝트는 그렇게 얕게 보기에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네. 모듈러 사업 같은 경우는 모듈러 주택? 예, 주택. 네. 그 네옴시티 지을 때 그 네옴시티를 건설하는 사람들이 살 집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그 모듈러 주택으로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단순 MOU라고 보기에는 뭔가 좀 진행 사항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올해 6월에 현대건설이 그 석유화학 플랜트 아미랄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고. 네.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CKD 공장, 그 자동차 조립 합작 공장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 CKD 지으면서 그 현대차가 그거 앞서서 발표했던 게 그 32년에 35만 대, 기아는 2030년 21만 대 중동 판매하겠다고 밝힌 거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공장 프로젝트하고 판매 계획들이 연동돼 있는 사안이라 뭐 이런 것들도 현대 지금 거기 다 토요타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유심히 보실 시장을 좀 확대할 기회를 예. 잘 노려보고 계속해서 이게 계약으로 또 이어져서 돈 들어온 얘기인지 뭐 이것도 한번 좀 추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안 되면은 제가 또 한마디 해야죠. 권 기자님이 우리 살만이 살만이한테 저보다 동생이잖아요. 살만이가 동생이 우리 한참 동생이에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거의 뭐 큰 조카 뻘입니다. 예, 잘 되면 형님이고 그럼요. 안 되면 살만이죠. 아유 그때 살만 조카 뭐야? 말만 그렇게 하기 있어. 살만 조카 살만해.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 갑니다. 어제 한 김범수 카카오전 의장의 금감원 조사를 받았어요. 오전 한 10시쯤에 들어갔는데 거의 새벽 2시쯤 나온 것 같습니다. 뭡니까? 그래서 뭐 주가 조작 뭐 이런 거였죠? 예, 주가 조작 관련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나오면서도 별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게 참 기자들도 힘들어요. 뭐 제가 간 건 아니지만 네. 이게 뻔히 아무 말도 안 할 거 알면서도 그 새벽 2시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금감원 특사경이 이렇게 공개 소환을 한 거를 저도 이제 금감원 한 4년 출입했었는데 네.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경우를 못 봤어요. 그래요? 네, 금감원 이건 조사 단계니까 검찰 수사가 아니라. 근데 뭔가 좀 의지가 강하다는 걸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 SM엔터 인수하려 그럴 때 하이브가 공개 매수하니까 그거 가격 이상으로 올리려고 했던 그런 정황들이 좀 나왔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지금 그 제가 그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김범수 센터장이 개입이 돼 있느냐. 김범수 센터장이? 예. 이 카카오 의장? 네,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 현직은 그겁니다. 네네네. 전 의장. 그리고 이분이 가입돼 있느냐가 하나고 또 하나는 카카오가 처벌을 받을 것인가. 카카오가? 예. 카카오 법인이? 예, 카카오 법인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네. 이게 주가 조작에는 양벌이 적용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람 처벌하고 법인 처벌이 같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법인이 처벌을 받게 되면은 카카오 뱅크의 대주주잖아요. 네. 그러면 대주주적 적격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전에 론스타처럼 이제 강제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제가 그 이번에 그 배재현 대표를 그
영장 낼 때 네. 영장 청구서를 좀 입수를 했어요. 영장 청구서? 예, 예. 국내 언론 최초 아닙니까? 아니, 국내 언론 최초는 아니고요. 뭐 어디 나오기도 한 건데 그렇습니까? 예, 저도 입수를 꽤 했습니다. 앞줄. 예, 꽤 앞줄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눈여겨봤던 포인트는 뭐가 있었냐면은 네. 그 자산 총액 32조 원에 달하는 대기업 집단의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 계열회사, 사모펀드, 법무법인까지 동원하고 해외에서 투자 목적으로 유치한 막대한 자금을 범행에 이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본건 범행을 실행했다. 여기는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이라는 거죠? 예. 이게 그 사람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한 얘기긴 한데 네. 이 내용은 굉장히 그 법인과 관련한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법인이 양벌 규정을 어떻게 받게 되는 거냐면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 안 하면은 양벌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거 양벌 가능성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좀 이거 좀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님한테 물어봤을 때는 좀 일단은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지가 좀 중요할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는 적용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당국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 일단 저희가 그 카카오 관련해서는 또 이따가 인덱스 시간에 카카오 현 사태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주가 추이 예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영 연구원이 또 상세하게 분석을 좀 해주실 거죠. 예. 네, 그래서 그걸 한번 또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외에도 참 뉴스가 많았는데 우리 또 뉴스 3시간에는 세 가지 뉴스만 딱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계속 고생 좀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트장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깜빡했습니다. 퇴장 시켜야 되나. 자, 그러면 뉴스 3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우리 박병창 이사님, 우리 BBC 이사님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좀 듣고 오고요. 저는 그 사이에 머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